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사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자, 한편 브리핑 오늘은 2부에서 만납니다.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전투 이틀째 지금 계속되고 있네요. 사상자가 어느덧 5천 명이 넘었다라는 보도가 있군요. 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는 어제 새벽 유대교 안식일을 기해서 이스라엘에 로켓 포탄 수천 발을 퍼부었습니다. 침투한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주민과 군인을 인질로 잡아가는 그런 사건도 벌어졌고요. 예. 사실 이 인질로 잡혀간 사람이 100여 명 정도인데 이스라엘에서 복무 중인 유대계 영국인도 포함이 됐고요. 우크라이나, 네팔, 멕시코,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철검이라는 이름의 보복 군사작전을 개시하고 가자 지구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700명이 넘었고 앞으로 수백 명이 더 나올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보건부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 413명이 사망을 하고 2,20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했고 하마스 측은 분쟁 조정을 말하는 것은 이르다면서 휴전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유튜브 상으로 SNS에 공개된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교전 상황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까지 개입을 하면서 이게 중동 전제를 확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군요.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셰바팜스라는 지역에 로켓 포탄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레바논 간의 영토 분쟁 지역이고요. 예.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음흠.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연대하는 것은 시온주의자 연대하는 차원에서 시온주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시온주의자라고 표현하면서 그 군대를 공격했다라고 밝혔고요. 예. 미국 국방부는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을 동지중해로 이동시켰고 F-35 전투기 편대를 증강했고요. 예. 유럽연합과 서구 국가들도 이스라엘 지원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이슬람 협력기구 이란과 카타르 정부 등은 이스라엘에게 현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 전쟁에 자유롭지 않은 것은 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지금 국제 유가도 바로 4% 올랐다 이런 보도가 있군요. 네, 이를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입니다. 세계 3대 유종 중 하나인데요.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도 배럴당 $100 이상으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추동한 바 있습니다. 한국 시각 9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이 WTI의 선물은 전날보다 3.38달러, 4.08% 상승한 배럴당 86.17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예.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지속과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투자 심리 약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조짐이고요. 미국 기준 금리가 인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금리 격차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정부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이 전쟁 상태에 대해서 시장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좀 밝히긴 했습니다만 자, 이스라엘 하마스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의 성일광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광입니다. 예. 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이스라엘은 이제 기습 공격했습니다. 새벽에. 자, 하마스가 이렇게 공격을 한 이유가 뭔가요? 하마스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장 투쟁, 무장 저항을 원래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요. 무장 저항. 예. 네, 그래서 존재 이유 자체가 사실상 대이스라엘 무장 투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예. 물론 이번 전쟁의 양상이 이전과 다르게 지금 이 밑에 지금 하마스의 지상군이 마치 그 안은 지금 이스라엘 마을을 점령하는 사실상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전 전쟁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마스군이 지상군으로서 땅을 점령하고 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스라엘 군 역시 지상전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면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일단 이스라엘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왔고요. 예. 이스라엘 피해자는 지금 뭐 700명, 800명 수준인데 예. 이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1000명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사망자가? 예. 네네, 예. 사망자만요. 부상자는 뭐 한 2,0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측도 이제 사상자가 늘어나는데 사망자가 지금 한 400명. 예. 예, 부상자도 뭐 한 2,500 이상 이렇게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지상군 투입은 이스라엘이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이유가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이스라엘 군인들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하마스는 이미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이스라엘 정부로서는 이제 상당히 고민스러운 점이죠.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SNS에 공개된 음악 행사장에서 이제 도피하는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 모습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음악 축제 행사장 주변에서 269의 시신이 나오는 등 민간인 사망자가 또 대다수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또 하마스가 또 점령까지 하고 있다, 지상군 전쟁까지 하고 있다. 그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 민간인 공격까지 감행하면서 이렇게 하마스가 무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하마스는 원래 한국에서는 이제 계속 무장정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 사실 좀 강경하고 좀 저 같은 사람들은 좀 하마스 같은 경우는 무장정파이기도 하지만 또한 테러 단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 이유 자체가 대이스라엘 무장 투쟁이고요. 예. 그리고 이전에도 90년대 중반 자살폭탄 테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버스 위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해서 많은 사상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킨 조직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예. 네,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와서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네, 이전에도 많이 있어왔고 하마스 단체는 그런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왜 이 시점에 이런 기습 공격을 했는가? 예, 왜 이 시점인가? 그 부분이 참 궁금해요. 예. 네,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관계 정상화를 하고 있죠. 아하. 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우디 관계 정상화가 이란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과 사우디, 이스라엘 삼각편대가 이란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관계 정상화하면 주변 아랍 국가들이 더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의 어떠한 하마스 공격 지원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란은 근데 관여 안 했다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교수님 해석에 보면 어떤 외교적으로 이란이 고립되는 상황 자체 이란이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의 하마스 지원도 있었다라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하마스가 1987년 창설됐는데요. 예. 이란이 계속해서 하마스의 재정 지원, 그다음에 무기 지원, 가장 많이 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번 기습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하나 이제 그 인질 포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도 이 팔레스타인 포로가 있다. 그래서 정치범 등 인질 구출을 인질들끼리 바꾸자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공격을 할 때 민간인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납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전면전 상황 가기보다는 어떤 인질 교환 협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런 해석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투트랙으로 갈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인질 협상은 따로 계속 하면서요. 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사망자가 지금 700에서 1000명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하.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고요. 복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여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현 이스라엘 정부로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 포로협상으로만 이 전쟁으로 끝낼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김정익 비대위원과 장 변호사님도 같이 질문해 주시죠. 김정익 대변인. 근데 인질이라는 게 지금 그 하마스가 끌고 간 건 그냥 양민들을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대를 투입해서 그냥 민간인들을 강제로 끌고 간 거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전쟁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그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이스라엘이 가서 그 팔레스타인의 양민들을 끌고 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수용된 인원은 한 5천 명 정도 되고요. 아, 그렇게 많은가요? 아하. 네, 그렇게 많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뭐 이런 이슬람 단체나 하마스나 지하드 이슬람 다른 단체들 대원인 수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검거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 어. 네, 그 정치범들 뭐 이런 위주로 해서 너무 많은 숫자들이 지금 이제 수용돼 있기 때문에 예. 하마스로는 그 사람들을 다 풀어주면 지금 한 100여 명 정도를 납치해 갔는데 이 사람들을 다 풀어줄 수 있다. 그렇게 협상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100대 5천. 네, 그리고 교수님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정예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국가로도 유명하고 그 군사 시스템도 아이언덤 이래서 굉장히 잘 정비가 돼 있고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게 됐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죠. 아이언돔. 어떻게 뚫리게 네, 되는가? 네. 정보 즉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예측하지 못한 정보 실패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것은 차후 아마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정조사나 여러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아이언돔은 이제 지금 국내 보도를 보시면 아이언돔이 뚫렸다. 아이언돔이 다 이제 망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죠. 네, 제가 현지 사람들하고 이제 파악을 해봤습니다. 예. 전화를 해서 통화를 예. 해본 결과 예. 아이언돔의 실패로 로켓 공격으로 사망한 이스라엘 사망자는 100명도 안 된다. 예, 100명 미만이다. 예. 수십 명에 그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럼 하마스 대원들이 와서 총살 혹은 군이나 경찰, 이스라엘 군이나 경찰이 하마스 대원과 교전 중에 사망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아하. 그래서 아이언돔이 뚫렸다라는 보도는 사실상 저는 오보라고 봅니다. 그럼 이 많은 그 1,000명에 가까운 어떤 지금 사망자 가운데 실제 아이언돔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 10%의 예, 10% 미만입니다. 10% 미만일 뿐이고 네, 실제로 네. 그 많은 사망자는 실제 교전을 하면서 지상군 교전이나 아니면 민간인들이 많을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부 가자 지구에 있는 22개 마을에 하마스 대원 한 5, 600명, 많게는 1,000명이 들어가서 다 죽였습니다. 민간인. 그렇군요. 예,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SNS로 지금 전해지는 상황은 하마스가 기습을 했을 때 이스라엘 군들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오합지졸이었다. 국경 초소부터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납치도 허용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실제로 하마스가 공격을 한 후에 뭐 5시간 지나서 7시간, 8시간 지나서 겨우 이제 군인들이 도착했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났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날이 즉 장막절, 유대인 명절 아주 긴 유대 명절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군인들이 휴가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 와 있든지. 예. 그래서 전선에 있는 군인 숫자가 상당히 적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것을 다 이미 간파하고 있는 하마스가 그런 날짜를 딱 찍어서 기습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현지에서 새벽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으로서도 굉장히 좀 기습당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자,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선택적으로 포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예. 하마스라는 단체 자체가 이게 일종의 민병대처럼 그렇게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누가 정확히 하마스 대원인지 누가 하마스 대원이 아닌지 일단 구별 자체가 어렵고요. 하마스를 완전 괴멸시킨다는 말은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군 투입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마스를 괴멸시킬 것이고 그다음 하마스를 괴멸시킨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자 지구를 다시 재점령할 것인가? 아니면 다 철수하면 다시 나올 것인가? 철수하고 다시 나오면 하마스는 또 만들어질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죠. 교수님 판단하시기 그러면 아무리 괴멸 의지가 있다 한들 하마스 자체는 뭐 이번 상황이 종료돼도 계속 존재 명맥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하마스 지도부도 가자 지구에 있는 지도부도 있습니다만 해외 나와 있는 지도부도 많이 있습니다. 하마스 그렇군요. 지도자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스라엘 의지와는 달리 장기화되거나 괴멸 자체가 불가능한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의 성일광 교수였습니다. 자.
자, 이거 굉장히 좀 어렵네요. 예, 여러 가지 또 중동의 역사적인 문제도 얽혀 있는데 우리 정부 대응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좀 판단해 주시면. 예, 우리 정부의 대응. 아니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여기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데 예. 그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과 중동의 그 다른 아랍 국가들의 분쟁은 정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실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서도 각자의 입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참 어느 편을 들기도 뭐한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이제 아까 군인들을 투입해서 민간인을 인질로 끌고 가거나 이러는 것들 혹은 예. 청소년 어린아이들을 자살 테러범 자살 조끼를 입혀서 민간인들을 테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런 것들은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싸움을 중단하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문제는 우리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제 상황. 그렇죠. 당장 국제 유가가 요동을 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데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여기서 다 자기 국민들이 납치당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하여튼 좀 굉장히 비상시국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국제사회 아픔인데 장 변호사님 네. 짧게. 중동에서 50년, 2여 년 만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치하는 국면이 계속됐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면서 예. 사실 불안감이라는 것도 있죠. 이게 기계적으로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무도하죠. 헌법에 핵 무장화를 막 최근에 다시 넣고 막 이랬습니다.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또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는 실시간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후속 뉴스 오는 대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정치 얘기로 넘어가 보면, 자, 지금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굉장히 큰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유세 현장에 갔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친명 대 비명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당에 도움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 줄 수 없다 이 발언이 또 주목을 받고 있군요. 네, 어제 MBN 정홍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한 홍익표 원내대표인데요. 이 당시에 발언하기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판단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당대표 사퇴나 지도부 해체 같은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그런 당원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당원 국회의원 상호 간의 인신공격이나 모욕적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론이 당내에서 부각된 것에 관련해선 무조건 법적 심판으로 가야 하느냐라고 일단은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 해법이라는 것도 있다면서 우리 당은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을 하지만 당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줄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해서 읽어야 됩니까? 해당 행위하는 사람은 공천 줄 수 없다 이렇게 해도 해석 가능합니까? 이것이 이제 징계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당에 도움이 안 된다. 네, 정치적 해법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예. 공천에서의 어떤 불이익이랄까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읽을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더 범위가 넓을 수 있는 것이 예. 당대표 사퇴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또 당원이나 국회의원 사이의 인신공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하. 이게 비명계에 국한되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재명 대표 오늘 저녁 지원 유세에 나섰죠. 네, 오늘 원래 이제 10월 7일 오전 9시쯤에 민주당에서 이 대표가 강서 지역 지원 유세 일정을 가진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토요일에? 3시간 예. 뒤에 철회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이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당분간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이어가는 그런 일정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예. 이 이동 중에 진교훈 후보의 지원 유세에 이 대표가 나섰습니다. 오후 6시쯤 발산역 1번 출구에서 열린 이 유세에서 이 대표는 보복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가 서로 존중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 자, 공천 배제 원칙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김종혁 비디오부터 다른 당 얘기지만 시작된 거죠. 시작됐다. 민주당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 이재명 대표는 그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완전히 당을 자기 색깔로 이제 채워 넣으려는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과거에 이제 뭐 오는 사람들 명단 챙겨보라는 말씀도 하셨고 정청래 의원은 외상값
이제 받을 때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인이 이제 본인의 당으로 확실하게 그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는 아마 저는 4.11 총선을 앞두고는 본인이 당대표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무조건 총선에서 이겨야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지 작업으로 이 당을 완전히 내가 물러나도 그 나의 뜻과 벗어나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당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멋있는 표현으로 내가 뭐 살신성인의 자세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 변호사님은? 지금 뭐 공천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홍익표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한 부분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죠. 왜냐하면 예.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혹시 이 국면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결표를 던졌거나 이런 의원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5만 명 당원들이 징계 청원했을 때 그냥 당내 윤리심판원이 있으니까 그거는 법률적인 부분 그쪽으로 맡기고 우리는 정치를 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 이 해당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취지는 이게 전선을 갈라서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게 비명이다, 친명이다 이렇게 딱 네이밍을 해서 구분짓는 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이 공천 갈등을 수면 위로 올린다라고 해서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통합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좀 하나의 맥락만 너무 강조한 부분이 있다. 네, 홍익표 대표는 그렇습니다. 통합의 방점이 있었다. 김수인 평론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국민의힘은 저 일부에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 네. 얘기를 했다고 하고 민주당도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하는 그런 판이긴 한데 이 말의 의미 또 이재명 대표의 오늘 등판 여러 가지 좀 해석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 친명 대 비명 갈등에서 지도부가 설득력을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동시에 가지기 위해서는 예. 어떤 특정 계파라든지 인물을 지목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일반론적인 그리고 남들이 봐도 객관적인 원칙. 그런 기준이 서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예.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여러 해석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홍 원내대표가 설명을 해야 되는 또 입증해야 되는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연설 내용 아까 제가 전해드렸던 그 내용은 일단은 당내 분열을 어느 정도 의식한 아하. 그런 내용으로 볼 수 통합 그렇죠. 단어 그러니까 자체가.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큰 아하. 장벽을 넘어가자. 이 큰 장벽은 아마도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뜻하는 것 같은데 아하.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 내부의 갈등 나아가서는 또 이번 보궐선거에 정의당, 진보당 뭐 이런 후보들 또 출마를 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범야권적인 단결을 일단은 촉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관건은 선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내일 이제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데 그래서 또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존재감을 불러낼 수 있는 마지막 국정감사이기도 해서 굉장히 좀 뜨거울 것 같네요. 네,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그러네요. 불려지는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17개 상임위가 내일 10월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24일간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하고요. 예. 현재 채택된 피감 기관은 모두 781개로 작년보다 다소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관계자들의 출석에 대해서 조명이 가고 있는데 예. 4대 그룹 총수의 출석은 불발이 됐지만 올해도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예. 주제는 중소업체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의혹 등의 불공정 행위, 소비자의 비용 부담 및 불편 문제, 노동자 사망 등의 사업장 중대재해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예, 상임위별로 또 주요 쟁점 예상을 해보면 네, 아무래도 인사청문회에서 김행 후보자가 퇴장했던 여성가족위원회가 곧바로 또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연장전이 치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 아울러서 잼버리 대회 파행, 여가부 폐지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문체위에서도 유인촌 장관 블랙리스트 논란이 재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논란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영부인 일가 논란을 놓고 조준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여러 상임위에 걸쳐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방위는 가짜뉴스 얘기 꼭 하겠네요. 또 다음 포털이나 이런 얘기들. 네, 사실 정치권의
이라든지 언론계에서 특히 4개 상임위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제사법위원회가 첫 번째로 꼽히는데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각종 논란 그리고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문제를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말씀하신 과방위에서는 가짜 뉴스 및 언론 장악 논란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국방위원회에서는 최상병 사망 사건과 그 수사 과정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이 다뤄질 예정이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감사 대단원의 피날레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방송 아이템에 보고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주목하는 상임위 한 20초씩 말씀 주시죠. 김종익 부대님. 주목하는 상임위는 뭐가 터져 나올지 잘 모르는데 네, 예. 이게 공천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상임위 예, 현역 의원들의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로서는 난리가 목숨 나겠네요. 걸고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우리 당 대표가 보시기에 내가 정말 잘했다라는 느낌을 주도록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수도 많이 속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정치 현안도 현안이지만 과방위 같은 곳에서 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R&D 예산을 지나치게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한글날 함께해 주신 분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